안녕하세요. 노동관계법규를 강의하게 될 김재영입니다. 여러분들 그 노동관계법규, 법규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거부감이나 혹은 어렵겠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어찌 보면 직업상담사 1차 시험 과목 중에서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는 게 또 노동관계법규입니다. 전략 과목이란 뜻은 그러니까 오히려 1차 시험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과목이 또 노동관계법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금만 공부해 주시면 시험 점수 잘 딸 수 있는 과목이 또 노동관계법규입니다. 자, 노동관계법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헌법에 명시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개별법규 해서 근로기준법부터 시작해서 고용정책기본법,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그 다음에 고령자법, 남녀고용평등법, 그 다음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이러한 개별적인 법률을 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금년부터 우리 그 직업상담사 법규 시험에 세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번 시험 공부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출제되는 것들이 이 부분에서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어떤 거다라는 것만 설명드리고 가고, 저희 교재에 보면 제가 예상을 해서 뽑아놓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잘 보고 풀더라도 아마 문제가 혹시 출제되더라도 아마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추가된 게 뭐가 있냐면 기간제법이 있고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한 법령은 아닙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린 겁니다. 기간제법도 정확한 명칭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파견법 마찬가지입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법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확한 명칭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법률 자체가 길다 보니까 제가 짧게 얘기하더라도 그 법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추가된 부분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개별 법규 7개에서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거 3장 해서 11장으로 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교재가 어쨌든 11장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 8장에서 출제되고 있어요. 8개의 챕터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 장당 2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 8장이니까 16문제 출제되죠. 근데 각 과목별 시험 문항은 20문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4문항은 어디서 출제되냐면 이 8개 법 중에서 조금 중요시되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금기법이라든가 아니면 고용보험법이라든가 요런 몇 개의 법에서 한 문제씩 더 출제됩니다. 그래서 총 20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 그 노동관계법규는 어떤 장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못해요. 한 장당, 한 챕터당 반드시 2문제 이상은 출제되기 때문에 전체 챕터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많이 도움되는 것들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인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과 관련된 권리를 다루는 것은 뭐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딱 2가지예요. 헌법 제32조에 노동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제32조, 그 다음에 33조.
여러분들 제가 32조, 33조 이러니까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그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몇 점 몇 항이다 이런 건 절대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용만 나오지 몇 점 몇 항이니 이런 거 절대로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십시오. 그래서 제 33조에 보면 노동 3권이 나와요. 그럼 노동권은 뭐고 노동 3권은 뭐냐 이거죠. 사실은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다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좀 보게 되면 우리 교재에 나오죠. 308페이지에 보면 노동권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예. 우리 그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보면 뭐 국민의 4대 의무 혹은 뭐 5대 권리 이런 것들 배운 적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권리로서는 노동권이라는 거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 3권은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그랬어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33조에. 그래서 자 32조에 얘기한 노동권은 말 그대로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리 있으니까 내가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나 근로 권리 있으니까 빨리 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권리냐? 내가 근로를 하고자 했을 때는 어떤 누구라도 그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근로를 하고자 할 때 불법을 저지르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거나 반윤리적 행위를 했다. 그럼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벌받지만 그렇지 않고 정당한 일을 내가 하고자 할 때, 근로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떤 누구도 내 부모든 내 아내든 내 남편이든 대통령이라도 내 그 권리를 뺏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근로권 있으니까 나 직업 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노동 3권은 여러분들 잘 들어서 알겠지만 단결권이라는 것은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단체 교섭권은 말 그대로 단결한 상태에서 단체로 사용자에 대해서 뭐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단체 교섭권입니다. 다음은 단체 행동권. 요구한 사항이 안 들어졌을 때 단체로 어떠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단체 행동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파업인 거죠. 파업. 예, 파업도 단체 행동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동 기본권이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죠. 개념 자체가.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다루는 건 요 딱 두 가지 조항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노동 기본권이 헌법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뭐냐 이거죠. 배경은. 그 배경은 우리 교재 308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독일 바이마르주라는 곳에서 처음에 헌법을 만들었을 때, 독일도 예전에는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가 있었어요. 그러면 바이마르주에서 헌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그게 바이마르 헌법이고 거기서 최초로 근대적인 개념에서는 노동권이 처음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 시민법의 변화에서 근대 시민법이 처음에는 어떤 식의 원리가 있었냐면, 예, 첫 번째가 소유권 절대 원칙입니다. 예, 두 번째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요. 세 번째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었었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소유권 절대라는 것은 내 물건에 대해서 내가 물건을 내 것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소유권이잖아요.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걸 누군가도 간섭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소유권 절대예요. 두 번째는 계약 자유. 내가 물건을 100원에 사오든 뭐 1000원에 사오든 그걸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은 그 계약 당사자 간에만 서로가 합의하면 어떤 식으로 계약하더라도 그거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과실 책임이에요. 어떤 과실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책임진 사람, 그것을 과실을 만든 원인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로 오면서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정됐냐면 현대로 오면서 수정이 됐다라는 거죠. 첫 번째 소유권 절대 원칙은 소유권 상대 원칙으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 계약 자유의 원칙도 계약 공평의 원칙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계약 공정의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실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가 그린벨트 내에 내 땅이 있었다. 그럼 옛날 같으면 그린벨트가 아니라 어디라도 내 땅이니까 내 땅에 집 짓고 뭐 농산물 키우고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어떡하냐? 그린벨트 내에 있으면 어떻게 해? 내 땅이든 내 집이라도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없죠, 요즘은. 그렇죠. 그게 소유권 상대라는 거예요. 내가 내 땅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도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린벨트 내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집도 함부로 고치질 못하고요. 뭐 제대로 지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렇듯이 이제 내 땅에 내 권리지만 상대적인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생각했을 때는 함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수질 오염 지역이라든가 그럼 이제 뭐 함부로 지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럼 뭐 그 수도권에 그 수돗물 먹는 사람들 모두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렇듯이 다음에 계약 자유.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시급이 지금 최저임금이 뭐 5,580원이지만 난 3,000원에도 사람 쓰고 싶어. 그랬을 때 3,000원이라도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 3,000원 갖고 이리 와, 내가 써줄게. 3,000원 자 줄게. 이래. 이렇게 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580원이란 최저 시급이 있다 그러면 그 밑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해요? 불공정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실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산재 사고가 났다. 혹은 공장 기계가 망가졌다. 기계가 파손됐다 그러면 예전에는 무조건 근로자들한테만 책임을 졌다. 네가 일하다가 그렇게 파손시켰으니까, 네가 일하다 다쳤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자, 사업주를 불러다가 당신 교육 제대로 했어? 이거 위험한 거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교육했어? 안 했어? 했으면 가져와봐. 그거 증거 가져와봐. 했을 때 없으면 당신이 교육 안 해서 이렇게 사고 난 거잖아. 당신이 책임 물어. 이런 식으로 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근로자한테 분리했다면 이제는 무과실 책임이라 해서 사업주에게 책임을 많이 물리는, 이렇게 변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근대 시민법 원리가 요 세 가지였는데 이렇게 바뀌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동권과 노동삼권에서 노동권은 말 그대로 선언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봤듯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런 식의 선언이고, 노동삼권은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나하나가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법률의 일반적인 유보라는 건 뭐냐? 일반적인 법률 유보라는 건 뭐냐? 32조에 이런 내용이 있고 33조에 이런 내용이 있지만 37조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공복리 등에 의해 그러니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예, 사실 법이 조금 말이 어려워요. 근데 조금 풀어보면 쉽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자유와 권리라도 국민이 갖는 자유와 권리라도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질서 유지라든가 공공복리 앞에서는 일단 스톱. 너 그 국가 질서 해야 하는 거라면 일단 스톱. 너 지금 하면 안 돼. 너 나중에 해. 이런 식으로 유보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보.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이렇게 유보시키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유보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2년 우리가 월드컵을 치렀었는데 월드컵 치르는데 그 경기장 앞에 가지고 노조에서 우리 파업 신고했으니까 저희 가서 파업할래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야, 아무리 파업도 중요하지만 너 이거 파업 안 한다고 지금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 그 대신 이 월드컵은 어떤 거야? 국가적인 행사인데 공공 질서에 해야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하면 안 돼. 나중에 이거 끝나고 해. 이렇게 유보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신 그 유보시키더라도 그 권리나 자유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단지 보류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보류. 보류는 뭐예요?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일반적 법률 유보란 뜻은 그거예요. 다른 그 개인이 주장하는 권리나 자유보다도 그보다 큰 국가의 전체적인 어떤 질서 유지라든가 안보 유지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넌 그거 나중에 이래 지금 하면 안 돼? 이렇게 유보시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보면 노동권에 대해서 좀 더 보기 시작하면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에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아, 여기 또 오타가 좀 있네요. 권리가 아니고 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리입니다. 권리. 예. 오타죠? 예. 그다음에 309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의의는 뭐냐?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발전에서 야기된 근로자의 대량적 실업화와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그 대책을 촉구하는 인도주의적 사상의 대두로 근대적 근로권 사상이 태동되었다.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예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내다 팔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물물 교환 혹은 그것이 이제 화폐가 됐을 때는 화폐로 교환.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는 뭘 갖다 내다 파는 거예요? 예, 노동을 내다 파는 거예요. 노동을 내다 파는데 그럴 때 항상 사용자가 갑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항상 불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권리를 발동시키는 게 근로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여러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권의 내용을 보면 취업권 자체의 청구가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국가에 대해서 나 근로에 권리 있으니까 나 직업 줘. 이런 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그래서 본원적으로는 근로기회 청구권이라 해가지고 근로기회 청구권. 그래서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청구한다라는 거죠. 근로기회 청구권. 그래서 자, 근로할 수 있는 기회가 나는 근로를 하고 싶은데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가 입장에서 그러면 다른 거라도 먹고 살 수 있게. 그래서 실업급여. 근로기회 청구했는데 안 되면 이제 실업급여라는 거로 보상해 준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근로기회 청구권은 실업급여가 아니네. 참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근로기회 청구 국가에 대해서 근로기회를 난 갖고자 하니까 다오라고 했을 때 그래 너 근로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너 제약 조건 안 둘게. 그랬을 때 정상적으로 취업했을 때 그 근로를 함부로 박탈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조차도 사용자조차도 사용자 여러분들 생각하기 사장조차도 너 그만둬 집에 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고에 대해서 제한을 둬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그 사람 함부로 해고하면 안 돼. 그 사람 일하겠다는데 왜 네가 못하게 해. 이렇게 근로기회 청구권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생활비 청구권이라 해서 일하고자 하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면 국가에서 실업급여라도 지급해서 최소한 생활비라도 가져갈 수 있게
그 권리를 보장해줘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본원적인 내용은 두 가지가 있고요. 파생적인 내용은 그 밑에 헌법 제32조 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헌법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이 근거에 의해서 시행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해서 근로의 권리와 의무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처럼 그 권리와 의무를 두 가지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니 이런 것들이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마찬가지예요. 근로기준법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 보호를 받는다. 연소자라는 것은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성년 근로자보다 똑같이 신체 조건이 되는 거 아니니까 정신적으로도 어리고 신체적으로 덜 성숙했으니까 성년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 조금 더 보호해줘야 돼.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주니까 그러면 국가 유공자는 국가에서 직업을 줘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볼 때 국가 유공자일 경우에 가산점 붙죠. 네, 그런 거예요. 가산점이라도 붙여서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줘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노동 3건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보겠습니다. 노동 3건은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자유권적 성격은 뭐냐면 노동 3건 이거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놔둬라 그냥. 국가도 어디 간섭하지 말고 저 노동조합에서 허긴 근로자가 이걸 노동조합을 만들든 뭐래든 이 합법성에서 한다면 노동 3건을 건드리지 마.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줘. 이게 자유건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존건설은 그렇게 자유롭게 놔뒀는데 누가 갑이에요? 항상 사용자가 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가 어떻게 해요? 맨날 깨지는 거죠. 노동조합도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어느 정도는 국가가 좀 개입해서 근로자들이 생존권이라도 가질 수 있게 보장해 줘라. 이게 생존건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합설이에요. 혼합설. 혼합건설. 혼합건설은 일본 형태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도가 지나치다 그러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개입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혼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노동 3건은 자유건설과 생존건설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3자적 효력이라는 건 뭐냐면 자 항상 무슨 권리를 행사할 때는 당사자 간에 행사해죠. 그래서 노동 3건이다 그러면 노동 3건 누가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예요? 노동자가 누구한테? 사용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죠. 사용자. 그러면 노동자가 사용자한테 그 권리를 행사할 때 다른 사람들은 영향을 안 받을까요?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어느 회사 본사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에 이 앞에서 파업 신고를 했어요. 집회 신고를 했어. 집회 신고를 해서 파업 출정식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꽹과리 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스피커 틀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상인들이 이거 시끄러워가지고 손님들이 안 와서 장사가 안 됐어.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조 입장에서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 권리를 행사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쳤죠. 그랬을 때 이 제3자에 대해서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괜찮은 거냐 이런 거죠. 합법적으로 한다면, 불법이 아닌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불법이고 합법적으로 한다면 제3자에 대해서 그 권리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대신 문제는 형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민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주변 상인들이 나 당신들 때문에 장사 못했어, 손해배상해줘 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해요. 이게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형법적으로는 충분히 이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상인들이 노조에 대해서 나 당신들 때문에 장사 못했으니 손해배상해줘, 이건 할 수 있어요. 네, 그건 형법과 민법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의 제3자적 효력은 형법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노동 3건 그 각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3건 각각에 대해서 보면 단결권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결할 수 있는 권리예요. 단결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가 여럿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게 뭐예요? 예.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예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이게 단결권이에요. 그러면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우리 모였으니까 술 한잔 먹고 헤어져, 이것만 하나요? 아니죠. 왜 만들었어요? 사용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겠어요? 사용자한테 가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하는 거죠. 요구 내지는 요청을 하는 거죠. 이걸 혼자 갔을 때는 혼자 사장한테 가서 사장님 이거 해주세요. 이놈이 미쳤나? 그렇게 하지만 단체로 간 거예요. 단체로. 노조원들 전체 끌고 가거나 아니면 노조 대표 몇 명이 가서 자, 우리 노조가 한 100명 있는데 노조원들이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사장님한테 요구하란다. 그죠? 그랬을 땐 사장이 어떻게 해요? 들어줘야지 웬만하면. 안 들어주면 노조원들이 파업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체 교섭권입니다. 근데 사장이 나 그거 못 들어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해주세요. 안 해주면 우리 단체 행동할 거예요. 이게 단체 행동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 파업도 있고요, 보이콧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켓팅도 있고요, 뭐 태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체 행동이에요. 그러면 파업은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일하는 걸 거부하는 게 파업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콧은 뭐냐? 불매운동이에요. 불매운동. 여러분들 자기네 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자기네 회사 물건을 사지 말라고 불매운동할 수도 있고요. 자기네와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의 물건을 사지 말라고 간접적으로 압박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이콧이에요. 그 다음에 피켓팅은 말 그대로 피켓 들고 다니면서 회사 앞에서 자, 악덕사업주 뭐 해줘라 뭐 이렇게 피켓 들고 다니는 거 있죠? 이게 피켓팅이에요. 그 다음에 태업은 느리게 하는 거예요. 느리게.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개를 만들 수 있는 근로자가 1시간에 3개 만드는 거예요. 천천히. 그게 태업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단체 행동입니다. 단체 행동권. 예.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단체 행동권이다. 다음에 그러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이 단체 행동에 대항해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건 없느냐?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첫 번째가 직장 폐쇄예요. 근로자들이 일도 안 하는데 공장을 점거해가지고 맨날 그 파업, 피켓팅 들고 막 구호 외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문 닫겠다는 거야. 공장을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 닫기 전에는 회사의 공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파업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직장을 폐쇄해버리면 어떻게 해? 거기는 이제 회사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 불법 점거해버리는 거죠. 남의 그 사적인 재산을. 그러면 불법 파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장 폐쇄고요. 두 번째는 무노동 무임금이죠. 일 안 하니까 니네 그만큼 돈 안 줄 거야. 급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체 근로라는 것도 있어요. 대신 이거는 노동조합에서 불법 행동을 했을 때만 대체 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 파업을 했다 그러면 그 파업한 그 사업장에 다른 근로자를 임시로 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체 근로입니다. 근데 합법적으로 노동쟁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대체 근로 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라는 것만 하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노동 3권은 아까 이제 우리 제 헌법 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 그랬는데 모든 국민이 그럼 다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노동 3권이 제한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첫 번째가 공무원이에요. 여러분들 공무원이 파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겠죠. 국가가 올스톱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도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법률이 정하는 자. 여러분들 주로 생각하기에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능직 공무원. 정말 땀 흘려서 일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은 노동 3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동 3권을 다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만 가져요. 단체 행동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 이 두 가지는 가능한데 단체 행동권은 안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공무원 노조를 만들 수 있고 국가에 대해서 임금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단체 행동하면 그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립학교 교직원. 아니 그럼 국립학교 교직원은 어디 갔냐? 그건 공무원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립학교 교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가능한데 이건 하면 안 돼요. 예. 단체 행동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교조라는 그 교사들의 노동조합도 노동조합 자체 만드는 것도 괜찮고요. 단체 교섭하는 것도 괜찮지만 단체 행동하면은 법률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 남성분들은 방위산업체 다 아는데 여성분들은 방위산업체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주요 방위산업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군수물자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탱크, 총, 뭐 비행기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이 방위산업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총이든 총알이든 뭐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철모든 그런 게 없으면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파업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 방위사업체 근로자들도 단체 행동권을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대요. 이것도 단체 행동권이에요. 나머지 두 개는 할 수 있어요. 단체 행동권만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주로 이 세 개의 계층에 대해서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단체 행동권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노동 3권이 제한되는 세 개의 계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단체 행동권이 안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장은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 2장 근로기준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